체코제 기관총 탄알이 7.6mm짜리인데 그게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비비탄 서너 개 크기입니다. 그리고 1983년 대한민국 HID 대원들은 무장간첩 생포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팀장에게 이런 브리핑을 받았어요. 야, 체코제 기관총 그거 맞아봐야 아프지도 않아. 혹시 재수 없어서 맞으면 발당 100만 원씩 줄게. 그 말을 들은 대원 중 한 명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맞으면 진짜 죽겠구나. 그러면서도 엉덩이로 세 발만 맞으면 300만 원이잖아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고요. 이게 용감한 건지 아니면 세뇌인지 저는 오늘 그 경계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김부장이 흥행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역시 우리 정보기관이 대단하다. 공작원들이 저렇게 무섭다.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이미지, 그게 진짜 현실에서 온 건지 드라마가 만들어준 건지 한 번이라도 구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 속 공작권은 현빈이거나 소지섭이거나 공유입니다. 외모가 압도적이고 진검을 들고 대련을 하고 등장만 해도 공기가 달라지는 인물이에요. 관객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공작원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근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드라마가 공작권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시청자가 공작권은 저렇게 생겼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 인식이 틀릴수록 실제 공작권에게는 유리합니다. 보안상으로요. 드라마가 화려할수록 현실 침투는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역설이 여기 있어요. 실제 난파공작원 출신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분은 1990년과 1995년 두 차례 대한민국 침투에 성공하고 1차 임무에서는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북한 공작권을 데리고 북으로 복귀하는 임무까지 완수해서 20대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살아있는 공화국 영웅이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보통 사후에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공작권이 저렇게 생기면 안 돼요. 공작권의 제일 요건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갔을 때 아무도 기억 못해야 합격이에요. 잘생기면 탈락입니다. 인상이 강하면 탈락입니다. 눈에 띄는 버릇이 있어도 탈락이에요. 동네 편의점에서 담배 사달라고 부탁할 것 같은 사람, 그게 진짜 공작원입니다. 안경 쓴 평범한 아저씨가 전직 공작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드라마에서는 학교의 공작부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반 전체를 싸우게 하고 최후 생존자를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펙터클하죠? 박진감 넘치고요. 시청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공작권이 저렇게 뽑히는구나 합니다. 드라마 속 진검대련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두 공작권이 칼을 들고 폼을 잡으며 대련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작권 출신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여유는 없어요. 선제 타격하고 바로 빠지는 게 전부입니다. 적과 마주치면 내가 공화국의 장산이야 라고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완전한 허구입니다. 실제 북한의 난파공작원 선발은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시군당에서 3, 4개월 관찰, 도당에서 3, 4개월 심사, 중앙당에서 3, 4개월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작부가 옵니다. 이 과정 내내 후보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공작부에서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 순간에도 왜 자신이 뽑혔는지 알 수 없어요. 심사 기준을 보면요. 외모는 평범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하고 아버지가 당원이어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탈락이에요. 싸움을 잘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나중에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충성도와 가정 배경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드라마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현실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리를 모를수록 누군가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럼 실제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드라마가 절대 보여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북한 난파공작원 훈련 매일 모레 배낭을 메고 10km를 뜹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20km, 한 달에 한 번은 40km.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매일 빠짐없이입니다. 수영훈련은 저수지에서 진행됩니다. 삼각 팬티 하나만 입고 8km를 헤엄칩니다. 8km가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에서 한강 따라 잠실까지 수영해서 가는 거리예요. 물속에서 땀이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매일 그걸 반복하면 등에서 허물이 벗겨집니다. 야외 특공훈련은 3개월 동안 실내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진행됩니다. 먹고 자고 훈련하는 게 전부 야외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서 실탄 사격도 하고 수류탄도 던집니다. 가수류탄이 아니라 실제 수류탄이에요. 납치 훈련도 있습니다.
사람 무게를 상정한 70kg 이상짜리 산항을 메고 산을 올라요. 실제로 사람을 끌고 탈출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 거죠. 달리는 트럭에 뛰어오르는 훈련도 있었어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적재함 뒤쪽을 양손으로 잡고 발을 밑에 집어넣었다가 점프해서 낙법으로 올라타는 방법, 그리고 트럭이 옆을 지나갈 때 왼손, 오른손 순서로 잡으면서 몸을 날려 올라타는 방법이에요. 시속 35km까지는 잡을 수 있습니다. 40km가 넘어가면 우사인 볼트도 불가능해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 당시 찍은 최고 속도가 시속 44km인데 그건 전 구간 평균이 아니라 특정 구간의 순간 최고 속도거든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 성인 남성의 전력 질주, 속도가 시속 24km에서 30km 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달리는 트럭을 잡는다는 게 어떤 수준의 훈련인지 감이 잡히죠. 그런데 한국 도로에서 시속 40km 이하로 달리는 트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담력 훈련이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전에서 써먹기는 어려웠다고요? HID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25kg 배낭 메고 7부, 8부 능선을 1시간 안에 주파해야 해요. 기준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야간 훈련이 100%예요. 대낮에 훈련하는 게 없어요. 약속 대련도 없습니다. 그냥 패고 맞는 겁니다. 한대원은 일대 50엄 대련 상대를 자처한 팀장이 잘못 찬 발차기에 갈비뼈 2대가 금이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관우나 장비 같은 맹장이 등장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죠. 그런데 실제로 전선을 버틴 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공작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가 조명하는 건 영웅 한 명이지만 체계를 실제로 떠받친 건 이런 훈련을 매일 버텨낸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류 언론이 절대 깊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구와 교육입니다. 난파공작원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려면 한국인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한 훈련이 적구와 교육이에요. 적의 구역, 즉 대한민국을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강사가 누구냐면 한국에서 월북하거나 납치된 사람들입니다. 외고 출신 엘리트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에는 전철 환승 방법, 개찰구 통과하는 법, 병원 이용하는 법, 키오스크 사용법이 전부 들어있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상식 수준을 갖추는 것. 심지어 야구를 또 배웁니다. 북한에는 야구가 없으니까 TV로 경기 화면을 틀어놓고 강사가 옆에서 설명해줘요. 저 공은 볼이고 삼진은 이렇게 되는 거고 주자가 저렇게 나가면 도루 상황이 되는 거야. 훈련을 받은 당사자가 그 말을 했어요. 야구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대한민국 드라마, 뉴스, 오락 프로그램도 전부 활용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어떤 문화 맥락에서 움직이는지 그걸 익히기 위해 우리가 보는 콘텐츠가 쓰입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는 방식이 외국어 학습과 똑같아요. 나는 갑니다 라고 강사가 말하면 따라하고 녹음해서 듣고 억양이 틀리면 지적받고 다시 연습합니다. 서울 사투리를 따로 배워야 해요. 북한식 말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바로 걸리거든요. 이걸 훈련받은 당사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영어를 배울 걸 그랬다고. 그 힘으로 영어를 익혔으면 지금 더 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로 대한민국을 공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HID 쪽도 역교육이 있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어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민군 복장에서 소속 부대가 표기된 위치, 군인 단어장, 검문을 당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빠져나오는 요령 그걸 외웠습니다. 양말을 발사계라고 하는 것처럼 군인 용어가 일상 용어와 다르거든요. 단어를 틀리면 뒤에 가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구화 교육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간첩을 살아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살아서 잡아야만 다음 침투 계획을 알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누가 교관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포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1983년 12월 아웅산 묘소 테러가 발생한 지 불과 2달 후입니다. 미얀마 랭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부총리와 장관들 다수가 희생된 그 사건으로부터 2달 후예요. 국가 전체가 실질적으로 전시에 준하는 긴장 상태였던 그 시점에 무장 간첩이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합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12월 3일 해안으로 접선해서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성한 다음 복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첩보가 사전에 입수됐어요. HID는 다대포와 지형이 유사한 지역에 훈련 세트를 만들고 20일 동안 사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침투 예상 루트, 간첩의 배치 예상 위치, 매복 포인트 전부 사전에 잡아놓고 반복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까지 무장간첩 작전의 정답은 100% 사살이었습니다. 살아서 잡은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살아있는 채로, 멀쩡한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럼 장비는 어떻게 지급됐을까요? 처음엔 엽청이 지급됐습니다. 새 사냥에 쓰는 산탄총이에요. 납 조각이 나가는 약한 산탄이라 치명상을 주기 어렵고 그래서 부상을 입혀서 제압하는 방식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일 내려가기 직전에 전부 회수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상품에 흠집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첩을 상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어야 하고 부상을 입혀서도 안 됩니다. 그 상태로 가져와야 해요. 작전 당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일부 대원들이 사전에 배치된 위치를 이탈해서 해안가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배치를 바꿔서 뒤로 물러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해안가 쪽으로 이동하다가 숨을 데가 없어서 근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재래식 변기 밑으로요. 어두운 밤에 재래식 화장실 구덩이 속에서 위에서 작전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잡아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뛰쳐나온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최종 지급 장비가 뭔지 아세요? 몽둥이 하나, 대검 하나, 대검도 가급적 쓰지 마라, 최후의 순간에만 써라 라고 했습니다. 팀장들만 권총을 가졌어요. 일반 대원들은 몽둥이가 전부였습니다. 상대는 체코제 기관총과 TT 권총, 그리고 즉발 사각 수류탄으로 무장한 간첩입니다. 일반 군용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고 클립이 날아가도 4초의 여유가 있어요. 그 사이에 던지면 됩니다. 근데 공작권들이 가지고 다니는 사각 수류탄은 달라요. 클립이 날아가는 순간 바로 터집니다. 4초의 여유가 없어요. 즉발이에요. 작전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간첩이 안전핀이 이미 뽑힌 사각 수류탄을 겨드랑이에 끼고 한 손으로 팀장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팀장은 맞으면서도 그 수류탄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요. 클립을 놓으면 즉발이니까. 그 상황에서 대원이 뛰어들어 안전핀을 모래사장에서 찾아 다시 꽂았습니다. 맨손으로 밤에 모래사장에서. 수호지의 무송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웅의 무용담으로 읽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무기를 주지 않은 거예요. 다대포 작전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지킨 사람들에게 국가가 내준 건 몽둥이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람을 쓸 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요즘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립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 쪽에서 안보 공백 담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안보에 무르다. 우리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이에요. 그 맥락에서 드라마 김부장 같은 첩보 콘텐츠가 안보의식 고취의 소재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실제로 HID와 대북 첩보 조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요. 1990년대 이후 대북 첩보 조직에 대한 예산 삭감, 북파 공작원 운영 중단, 조직 통폐합, 이게 어느 정권에서 반복됐는지, 그걸 주도했거나 방조한 세력이 누구였는지, 안보를 가장 크게 외치는 쪽이 안보의 실질적인 인프라를 실제로 얼마나 챙겼는지입니다. 2015년 마크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행사장에서 흉기 공격이 이루어진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 노신사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은퇴한 HID 팀장 출신이었어요. 훈련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아스발이 일본 유도 기술의 하나인 모두 걸기 자세로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오래전에 한 사람에게 투자한 훈련이 수십 년 후 우연한 순간에 외국 대사를 살렸습니다. 안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선언이 아니라 축적으로요. 진짜 안보를 얘기하고 싶다면 드라마 얘기 말고 이 사람들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보수 언론이 드라마 김부장을 안보, 의식, 고치 소재로 쓰는 동안 정작 현실의 HID와 대북 첩보 조직 이야기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안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림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12.3 계엄을 선포한 세력이 안보를 입에 올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당 100만 원. 재수 없이 맞으면 발당 100만 원 준다는 팀장의 브리핑. 대원 중 한 명은 속으로 세 발만 맞자, 엉덩이로 맞자 300만 원이잖아 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시절 100만 원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결과는요, 한 발도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았을까요? 그 대원들이 특별히 담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전 첩보를 바탕으로 20일 동안 지형을 익혔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시간에 배치됐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스템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드라마 김 부장이 몇 편을 흥행하든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공작원은 스크린 위에서 빛납니다. 현실의 공작원은 기억에 남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에 남으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임무를 완수하는 방법이에요. 화려한 영웅서사가 없는 게 성공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국가가 공식 인정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안경 쓴 인자해 보이는 그 아저씨, 길에서 마주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제대로 아셨을 겁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무장간첩이 생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당연히 당국이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HID, 즉 육군 첩보부대 요원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파공작원도 마찬가지예요. 작전이 성공하면 국가가 공로를 가져갑니다. 작전이 실패하거나 포로가 되면 국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이 세계의 룰이에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가족은 그냥 일 나갔다 왔겠거니 하는 겁니다. 드라마 김부장에서 주인공이 조직에게 버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픽션이지만 실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부분만큼은 허구가 아닙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들이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국가가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이게 낭만적인 첩보 세계의 실체입니다. 드라마 속 공작권은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새로운 서사가 시작됩니다. 현실의 공작권은 비밀이 평생 유지되어야 국가에 기여한 겁니다. 끝까지 기억에 남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일했던 시스템은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 안보를 말로만 외치는 것 사이의 거리, 그걸 직시할 용기가 있는 정치 세력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를요, 드라마는 다음 시즌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안보 시스템의 공백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